자, 적극을 얘기할 때는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적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속은 불확실한 것이 주어진다고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만드는 것을 소극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만들어준다. 그걸 뭐? 적극. 소극은 불확실한 것이 주어진다고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만드는 것을 소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인 방안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법, 일단은 하나 가지고 가는데, 모형 개발은 어떤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론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이론 만드는 걸 얘기. 수학적 공식을 만들어서 미지수 x를 확실하게 값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죠. x의 값을 정확히 만들잖아. 확실하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이론 모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밑에 건 보지 마시고 옆에 보자. 소극적인 방안 자체를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보수적인 방법이 나왔고 위험성이 나왔는데, 자, 보수적인 방법 자체를 우리가 게임 이론에서 파악한 맥시민 기법 배워서 안 배웠어? 그렇죠. 맥시민 기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악의 결과를 전제로 그 가운데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맥시민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최소 극대화. 자, 여기 현쌤이 고수업을 치는데 현쌤이 이제 셋이 친다. 패가 두 개에서 똥쌍피가 있고 구마피가 있다. 나는 점수가 못 나. 근데 구마피를 내면 이 친구가 최고로 많이 나는 건 나한테는 최악이지. 최고로 많이 나는 게 몇 점이냐? 24점. 내가 똥쌍피를 내면 이 친구가 점수 나는데 최고로 많이 나는 게 48점. 그러면 최악의 결과를 비교해서 그나마 난 것은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쪽에 구마피야, 똥상피야. 구마피를 대안 선택하는 것. 이 바로 맥시민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최악 가운데 그나마 약간 난 것. 자, 위험 상황 자체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 일본의 가외성 자체를 장치를 만드는 것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감도 분석이란 말은 뭔지 알죠? 자, 선생님 이런 얘기해요. 선생님 보자.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데 키가 180 그리고 근육질의 남자 피부가 힐것 뭐 얘기했다. 근데 이 가운데 근육질 남자 자체를 뚱뚱이로 바꿨어. 그래도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계속 만든다는 것은 근육질은 남자를 선택할 때 민감한 반응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근데 180을 160으로 바꿨어. 그러니까 단어부터 안 나와. 그러면 키는 이 여자가 남자를 만날 때 아주 민감한 반응을 한 게 안 한 게? 한 거지. 이게 바로 민감도 분석이야. 그러니까 원래의 피라미드 값 자체를 다른 값으로 대치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 지금 얘기한 변수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악조건 가정 분석을 얘기할 때는 현재까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다시 예측하되 우수한 대안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 여기 보세요. 한 여자가 서울을 봤어. 그래서 가장 세 남자가 있는데, 자, 장동건 뭐다? 빅뱅의 태양이 최선이야. 그리고 이제 그 자선책이 누구냐면은 여기 강호동도 나왔고, 여기 누구겠까? 누구냐? 요새 애들 이름 몰라가지고. 김영철 그러자. 어? 근데 2순위, 3순위야. 근데 요 1순위에 대해서는 태양에 대한 최악의 결과를 한번 설정해보고, 이 지금 2순위, 3순위는 최선의 상태를 설정을 해가지고 비교하는 게야. 그래도 태양이 낫다 그러면 이 여자는 태양을 좋아하는 게 안 좋아하는 게야? 좋아하는 거지. 이게 지금 악조건 가정 분석이야. 그래서 두 번째 줄, 우수한 대안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태, 나머지 대한 최선의 상태의 발생, 양자를 비교 분석하는 것들. 됐습니까? 그럼 분기점 분석을 얘기할 때는 최선과 차선으로 예상되는 대안들을 몇 가지 두고 이 대안들이 동등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상황을 어떻게 가정해야 되는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자. A에서 또 B로 이동하는데, 자, 하나는 뭐냐? 자동차를 타고,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N2를 얘기할 때는 자전거야. 근데 자동차 타고 가면 여러분 10분이면 가. 자전거를 얘기할 때 1시간 걸려. 그러면 요 자동차 타는 것도 1시간 걸린다고 가정해 보는 게야. 그런 가정해 보면 여러분들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할 수가 있어 없어? 타이어가 갑자기 판고 하나 되든가, 교차로에서 여러분들 신호체계가 고정이 되든가, 여러 가지 상황 자체를 예측할 수가 있어 없어? 그렇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는 것이 바로 분기점 분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봤으면 그 다음 페이지 보자. 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안에서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미래에 발생할 최악의
선을 전제하고 정책 대안 예측. 아까 제가 얘기한 맥시민 기법 바로 뭐야? 보석 결정 정답 3번에 해당되겠죠. 자, 그거 봤으면은 페이지 685페이지 교리형과 비교리형. 자, 여러분들 다음 달 수업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는데 아침 9시부터 이론 강의 시작이 돼가지고 근데 막차가 여기서 6시 20 몇 분에 끊어져 선생님이. 그래서 이론 강의를 아직 언제 해본 상의를 안 해봤지만은 이론 강의를 5시간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2시까지 수업을 하고 1시간 밥 먹고 3시부터 6시까지 하면 문제풀이 3시간 할 수 있어 없어? 그렇죠?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아침에 오는 시간이 차가 있어. 선생님이 저기 광명에 5시 50분에 타고 오거든? 그 차가 안 없어졌어. 그게 새로 생겼어. 그래서 오늘 6시 몇 분 차가 여기 시간이 바뀐 거야. 그래서 요거 타고 내려오면 학원에 9시간 들어올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거 대신 올라가는 시간이 6시 23분이 막차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론 강의 5시간 하고 1시간 쉬었다가 문제풀이 3시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하고 그 다음 달 문제풀이는 진도별로야. 진도별. 그러니까 진도별로 문제를 예상해서 문제를 풀어보는데 그래서 좋은 게 오전에 이론 강의 들어 안 들어? 듣고 이론 강의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 듣고 문제 풀고 이론 듣고 문제 풀고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들 1개월 1월달 2월달은 그렇게 수업이 진행하고 3월달은 전범위 모의고사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알았습니까? 그렇게 좀 예상주의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마 이제 원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직 원장님도 그렇게 하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자, 685페이지 교리형. 그리고 여기 보자. 오늘 수업이 정강이 돼. 다음 주에 선생님이 못 내려와. 다음 주엔 차도 없고 30일 아냐. 지금 국내에 없어 다음 주에. 나 딴 나라 가 있을 거야.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자. 딴 나라 간다고 뭐 이상한 데 간 게 아니라 여기 보자. 그건 그렇고 선생님 보자. 오늘 하여간에 정강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진도가 일찍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점심은 다 끝난 다음 먹자. 점심 먹지 마. 점심은 다 끝난 다음에 끝난 다음에 알아서들 먹으라고. 점심 알아서 먹을 테니까. 알았습니까? 그렇게 하자. 자, 교리형과 비교리형. 자, 교리형 자체하고 비교리형은 부서 간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이 교리형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교리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은 원칙적으로 비교리형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교리형의 장점을 얘기할 때는 거기 이제 3번 나온 거 봐. 기관 간의 배타성과 파별성을 극복함으로써 협조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이게 장점이고 단점은 1번 나온 거 봐. 업무의 전문화. 왜? 자유롭게 이동하니까 한 분야에 계속 근무함으로써 이루어진 전문성 자체의 제고는 그만큼 제약이 돼야 한다. 되기 때문에 업무의 전문화를 어렵게 한다. 그런 말을 쓰고 3번에 공통적인 계급 구조 및 직업의제가 수립이 돼야 돼야 돼. 돼야지. 만약에 경찰 일반 행정에서 경찰로 이동하려고 그래 이게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경찰 계급 구조하고 일반 행정 계급 구조가 같아야 돼. 같아야 되겠지. 이게 안 되잖아. 여러분 여기 보자. 교정직은 일반 행정이야 특정직이야. 교정직은 예외적으로 제복이겠지만 일반 행정이야. 그래서 교정직은 계급이 9급, 8급, 7급 이렇게 나가. 경찰은 여러분들 순경부터 해가지고 경사, 경위 쪽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하는 게 경찰 계급하고 우리가 틀려. 교정직은 일반 행정이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문제 1번.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1번 직위분리제, 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 맞습니까? 2번에 한국의 공무원 제도는 계급제를 토대로 직위분리제계라. 맞고 특정직 공무원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직은 다 경력직 아니야. 경력직은 실적제와 직업모직 원칙의 적용을 받으니까 3번 맞고 4번에 비교리형 인사체제는 교리형에 비해 기관관 승진계 형평성 확보에 용이하다. 아니죠. 자, 그 들어보자.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과거에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9급에서 5급 올라갈 때 시간이 가장 적게 걸렸어. 18년에다가 13년, 18년 걸렸거든? 17년 얼마인가 걸렸어요. 근데 병무청 같은 게 26년 걸려. 병무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 이유는 병무청은 군대 낙하산으로 병무행정 쪽으로 많이 들어와. 그러니까 장교 출신들 자체가 뭐 중령 이렇게 예편하잖아. 그럼 병무청 여러분들 5급으로 막 내려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라갈 때 여러분들 많은 제약이 있어 없어? 지금 낙하산 없다? 지금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들 비교령 같은 경우엔 그러면 인사 적체가 심한 데가 있고 약한 데가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교령을 만들면은 병모증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건너가? 중앙성관이 건너가서 상대적으로 여러분들 그쪽 가서 또 성진 경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은 역으로 성진 경합은 약해지고 그쪽은 강해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균등화 형평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 4번 자체 형평성학부는 비교류형이 아니라 교류형으로 바꿔놓으셔야 합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125페이지에 총액 인건비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것은 2007년도에 도입이 이루어지는데 각 부처별로 인건비 예산 총액만을 예산 당국이 관리하고 각 부처는 또 인건비 내에서 인력의 규모, 종류, 기구 설치 및 인건비 배분의 절석을 보유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바로 지금 얘기한 총액 인건비 제도를 얘기하는데 이 총액 인건비 제도는 2007년도에 시행이 돼. 그래서 어떻게 들어보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동안 표준 정원제가 있다가 2007년도에 지금 얘기한 총액 인건비 형태로 바뀌었고, 그냥 적어놓으세요. 그다음 당구장 표시해놓고, 단 지방자치단체 2014년도 기준 인건비로 변경됨. 지방자치단체는 총액 인건비란 말을 안 써. 뭘 쓴다? 기준 인건비라고 하는 제도로 변경이 됐어요.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현재 총액 인건비는 중앙정부가 쓰는 명칭이고 지방정부는 어떠한 명칭을 쓴다? 기준 인건비의 명칭으로서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좀 가져가시고. 자, 그럼 이제 이호 내용을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거기 여러분들 맨 위에 총액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예산 외에 일용임금 등 기타직 보수, 실국화 등 기관 운영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 동예산 범위 내에서 기구 정원과 보수 운영의 절권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고 박스를 보시면 박스 봐봐. 주요 내용의 보수 분야만 잠깐 보자. 인건비를 크게 여러분들 기본 항목하고 자율 항목으로 구분해. 그래서 이 기본 항목은 중앙인사기관이 정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율 항목 자체라는 게 있어요. 자율 항목. 이 자율 항목에 대해서는 시행기관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분야에서도 기본 항목이 아니라 자율 항목에 대해서 총액 인건비가 적용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거 가져가야지. 인건비 가운데 여러분들 기본 항목이 아니라 그랬어요. 뭐 자율 항목에 대해서 총액 인건비 적용이야. 이 표현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운영경비 같은 경우에도 맞춤형 복지 예산이 있고 기타 운영경비가 있는데 기타 운영경비는 기재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여러분들 복지 예산에 대해서 시행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해. 그러니까 맞춤형 복지 예산에 대해서 총액 인건비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거기까지만 내용 숙지해서 가져갈 거야. 그 정도까지. 그럼 옆에 이제 보자. 총액 인건비 제도의 운영 목표와 거리가 뭔가. 1번에 민주통제 강화. 민주통제 강화는 아니죠.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한 게 아니란 게. 강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인력의 규모를 스스로 결정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보자. 동일 보수 1000만 원 갖고 10명 나눠주는 것하고 5명 나누는 것하고 어느 게 많이 가? 5명. 그거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시행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스스로 여러분들 뭡니까?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인력을 많이 뽑으면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커질 때고 인력을 적게 뽑으면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 일 많다고 불만이 이루어져. 그런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시행기관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여러분들. 이게 다 지금 얘기한 그러니까 성과 보상 다 맞고 자율과 책임 몽땅 갖는 거예요. 정답 1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통제의 강화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자, 국가 채무의 규정 나왔는데, 이건 뭐 사실 문제 나온 적이 딱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이런 게 문제 나왔는데, 그냥 여러분들 그 우측에 지문만 보세요, 여러분들. 내용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 국가 채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국가 채무 범위는 국가회계법이 아니에요. 국가재정법 제91조 2항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법률 자체를 묻게 나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 내용 숙지해서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 유의할 게
국가채무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누가 수립하냐 하면은 기재부 장관이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하나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라. 거기 690페이지 맨 위에 1항 나온 거 봐. 기재부 장관 자체를 얘기할 때는 그 밑에 두 번째 줄 국가채무관리계획 수립 이란 말 나오죠. 그거 하나 좀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거기 이제 그 1번에 2번 나온 거 봐. 정부의 대지급 이행이 확정된 채무의 경우 국공채 및 차입금이 아니라도 국가채무에 포함시킨다. 이 대지급은 뭐냐? 정부가 대신 지급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대신 지급해 주는 걸 얘기해요. 민간 기업에 정부가 보증 쓰는 경우도 있었어. 있어요. 외국에 돈을 들이는데 기업에 대해 정부가 보증해줘. 그럼 기업이 못 갚아. 그럼 누가 지급해 줘야 돼? 정부가 대신. 이것도 국가 채무에 포함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그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자 3번에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차입금은 국가 채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말 나오죠. 이것도 가져가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보증 채무라는 것은 정부가 발표하는 재정 통계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것도 좀 내용 좀 가져가시고. 나왔으니까 가져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690페이지에 그 조물 언제요? 그렇게 또 나오면 그렇게 또 틀어주면 되는 거야. 우리는 지금 얘기한 이 지문만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1, 2, 3, 4 네 가지 형태 지문만 좀 숙제해서 가져가시고. 자, 이제 결산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결산도 여러분들이 잘 푸시는 문제인데, 일단은 692페이지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까 저 질문 학생이 하나 있는데, 여기 보자. 결산의 주체는 누가 하는 거야? 국회가 하는 거야? 행정부가 하는 거야? 결산은 행정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산은 누가 하냐면 기재부 장관이 하는 거고, 결산 확인은 감사원이 하는 거고, 결산 승인은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지금 얘기한 그 단순 문제 같지만 의외로 틀려 여러분들 문제에서. 그러니까 결산의 주체는 기재부 장관이다. 결산 확인은 감사원이다. 결산 승인은 국회에서 한다. 그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그 결산 자체에 보시면은 주요 특징의 2번에 정치적, 역사적 성격이란 말이 나오죠. 정부에 의한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해서 결산이 그 지출 행위를 무효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기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랬지. 기억나요? 그래서 결산안 자체는 여러분들 정치 쟁점화하고 그런 것 같고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지금 잘못됐다.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다고 밝혀내서 그러면 내년도에 여러분들 국회에서 정치 쟁점화해 안 해? 하고 뭐 이 역사책에 기록이 남아 안 남아? 남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역사적이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2번은 그 표현 숙제에서 가져가시고. 우측에 맨 위에 출납 기한 나왔고 출납 정리 기한 나왔죠. 출납 정리 기한은 그해 12월 31일이고 출납 기한은 이듬해 2월 10일인데 출납 기한은 정부 장부 마감이라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습니다. 양적 구분해서 내용 가져가시고. 맨 밑에 정부는 여러분들 결산안 자체를 다음 회계년도 언제까지? 5월 30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는 것 정도 정리해서 가져갈 것.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문제 좀 풀어볼까요? 자, 문제 1번. 우리나라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이렇게 나왔어요. 1번. 결산은 정부의 예산 집행의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 책임을 해지하는 법적 효과를 가진다. 요건 맞아요, 여러분들. 요 표현하고, 그러니까 거기 정부의 여러분들 그 예산 집행 결과가 정당한 경우 집행의 책임을 해지하는 법적 효과, 요 표현은 맞아요, 여러분들. 이것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하고 혼동하면 안 된다. 그 님 봐봐, 결산심의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출 발견된 것은 이거랑 틀린 거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랬지. 기억하고 혼동하면 안 돼. 뒤번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부채별 한도액 제한. 자, 이건 무조건 아닌데, 선생님 보자. 이 부채별 한도액은, 선생님 보세요. 우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보면은, 내가 이런 얘기 했죠. 총액 배분 자율 편성제 기억났나? 그러면 중앙예산기관이 각 부처 총액을 여러분들, 총액 자체를 배분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편성의 한도액이야.
그러면 예산 심의할 때도 이 편성의 한도액 이것만 갖고 심의하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편성의 한도액이라는 것은 뭐냐면 각 부처에서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다가 여러분들 10조 갖고 편성하시오. 그럼 10조 알아서 편성을 해야 돼. 해가지고 올리잖아. 기재부장관한테 승인 받고 국회로 넘어가죠. 그럼 국회는 이걸 다 심의하는 거예요. 그 안까지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10조라고 하는 금액, 10조라는 금액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간에 편성한 금액 전체를 다 안까지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부처별 한도액 제한 받는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것보다 무조건 잘못했고, 일본에 국회 심의 후 예산은 당초 제출 예산보다 증가하기도 해야 하네. 하겠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예산 집행의 신축성 확보 방안에 개시 전 예산별, 이걸 긴급 배정 그러죠. 구체적 부담이. 그것도 맞네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돼? 기억, 리을, 미음 몇 번? 그러니까 기억, 리을, 미음 2번인데? 그 정답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기억 뭐야? 리을, 미음 몇 번? 2번. 밑에 설명 잘못했다. 그러니까 디귿번에 부처별 한도액 제한 받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은 한도액 제한. 그러니까 증액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증액도 가능하지 않아. 자, 이것에서 약간 설명을 잘못 얘기했는데 여기 보자. 아까 그 얘기도 맞아. 맞는 거고 여기 보자. 10조 범위 내에서 편성하시오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국회에서 11조도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10조 안에서 제한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얘기한 디귿표현은 잘못된 거고 맞는 것은 기억, 리을, 미음이에요. 정답 2번입니다. 밑에 해설 지워버리고. 됐습니까? 2번으로 바꿔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출제순위 128. 재정민주주의. 자, 이건 뭐 다 아시는 표현들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자. 기출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우리나라 예산 참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있게 나왔어요. 자, 1번에 예산 편성 단계에서 특정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주민 발언을 할 수 있다. 2번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 3번 예산 부당 지출 주민감사 청구. 자, 저 국민소송은 도입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근데 납세자 소송 가운데 주민소송은 도입됐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제 4번인데, 자, 거기 맨 위에 참여예산 제도 해가지고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스에서 최초로 참여예산 제도가 등장했고, 한국 사업부서 한국은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디에서? 기초단체에서부터 시작이 돼. 기초단체. 광주광역시 북구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에서부터 2004년도에 시작이 돼.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그러면 광역단체에서는 현재 도입이 되어 있습니까? 광역단체에서 처음 도입된 곳은 전라북도야. 전라북도에서 여러분들 지금 얘기한 식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시험 문제 기초단체만 도입되고 광역단체 도입이 안 되어 있다면 O가 돼, X가 돼. X가 돼야 돼. 알았습니까? 그리고 광역단체에서부터 먼저 도입고 또 X가 돼야지. 알았냐? 그거 좀 한 문제 정도로 가져가자. 자, 출제순위 129의 예산 성과금에 관한 내용을 또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출제에 나왔었으니까 나온 내용들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거기 여러분들 그 재정법 제49조. 자, 1번 나온 거 보자. 각 중앙관세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예산 성과금 지급이야. 2항 나온 거 봐. 각 중앙관세장은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때에는 밑줄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요게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서 이게 아마 뒤에 문제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시행령 제51조에 예산 낭비 신고센터라는 게 나오지. 자, 1번 각 중앙관세장 또는 기금관의 주체는
끝에 예산 기금의 불법 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 요구, 예산 낭비 신고, 예산 절감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해 뭐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예산 낭비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됐습니까? 자, 한 장을 넘겨보세요. 자, 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옳지 않은 거. 1번. 각 중앙관세장은 예산 낭비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나온 거 보자. 각 중앙관세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제약된 데에는 이해 기관자에게 성과금 지급할 수 있다. OX. 오지. 그 다음에 3번에 직권으로가 아니라 그랬죠. 아까 예산 성과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계산했어요. 그렇죠. 이거 직권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직권으로.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맞으라는 문제야, 틀리라는 문제야. 틀리라고 한 거예요. 틀리라고. 이걸 누가 법률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대비할 필요는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좀 숙지해서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4번과 5번도 한번 읽어보시고. 알았습니까? 자, 출제 순위 130 행정재산. 이건 행정법 문제가 나왔어요. 행정법 문제가. 거기 이제 국유재산의 구분에 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국유재산법 행정법의 내용이거든. 자, 행정재산에 관한 유형이 세 가지가 나와요. 공용재산 나왔고, 공공용 재산 나왔고, 기업용 재산 세 가지가 나와요. 그럼 공용재산 나온 거 보자. 국가가 직접 그 사무, 아니면 사업용 또는 공무원 주거용, 공무원 주거용은 무슨 각종 여러분들 뭐 관사 그런 거 있어 없어? 있지 여러분들.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얘기하는데 거기 여러분들 일반 행정용 공용물에서 거기 뭐가 나왔어요? 관공서 청사를 얘기할 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선 청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교도소도 건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등대 이거 다 공용재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용재산에. 그리고 거기 끝에 군용 공용물 나와. 행정법에서는 공용재산을 공용물로 그냥 얘기해. 공용물. 행정법에서는. 공공용 재산을 얘기할 때는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그 땅 여러분 수용돼야 하네. 저기 여러분들 성지 어디야 그 참외 나오는 데가 어디야 여기. 여기 저 사드 배치하는데. 성주 자체에서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이 결정한 거예요. 이 땅 우리가 이게 하겠다. 이게 저 공기업 재산이지 뭐야. 기업용 재산은 정부 기업이 직접 그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이 정산한 직원의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용을 결정한 재산. 됐습니까? 자, 보존 재산을 얘기할 때는 법령 규정에 의하여 기타 필요 국가 보존에서 그러니까 역사 유물 그런 거 박물관에서 보존해야 하네. 아주 보존 재산이고 잡종 재산은 각종 국공립공원이 잡종이야. 국공립공원은 지금 얘기하는 소리 행정재산이 아니야 여러분들. 왜 들어간다? 잡종재산이 들어갑니다. 외우세요. 국공립공원은 잡종재산입니다. 그럼 한 장 넘겨보세요. 문제 1번. 행정재산 중에서 공용재산으로 분리할 수 없는 거. 1번에 국공립공원. 몇 번? 1번이네. 2번, 3번, 4번은 다 공용재산이고. 자, 제가 국공립공원은 뭐라 했어요? 잡종재산이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 자, 주민참여에 관한 내용 나왔는데 한 장을 넘겨보자. 문제 1번. 주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예상되는 긍정적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정책 집행의 수능성 제고. 자, 여러분들 이 1번 표현 굉장히 중요하거든. 중요한데 여러분들 현재 보자. 정부의 의사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정책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니까 정책의 질은 제고돼야 한대. 적어놓으세요. 정책의 질의 제고. 그러나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결정은 지연이 돼야 한대. 정책 결정 지연. 정책 결정 지연 적어놓고 가려놓고 의사결정 비용 증가. 그러다 놓고 의사결정 비용 증가. 다음 세 번째. 정책 집행에 있어서 능률성 확보. 왜?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 자체가 반영됐으니까 집행에서는 시민의 수능을 확보해야 하네. 하니까 집행의 능률성 제고죠, 여러분들. 알았냐? 그 지금 얘기한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좀 숙지해서 내용 좀 가지고 가야 돼. 그럼 거기 여러분들 문제 1번에 정책 집행의 수능 제고 맞죠?
이번에 정책의 민주성과 정당성 증대, 3번에 시민의 역량과 자질 증대, 4번에 행정적 비용의 감소 나왔는데 여기서 행정적 비용을 할 때는 의사결정 비용을 얘기하는데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 행정적 비용 안에는 집행비용도 들어가지. 집행비용 감소를 가져간 가져가. 이게 좋은 문제 아니야. 문제는 몰랐는데 문제란 게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의사결정 비용으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문제를 낸 친구가 행정적 비용을 의사결정 비용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적 비용은 하면 관리 집행 비용이거든. 이건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1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어쨌든 간에. 알았냐? 문제 낸 사람 자체도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를 해야 해요. 하는데 대전에 가져갈 것은 집행 비용은 감소, 결정 비용은 증가. 늘 결정 비용을 내부 비용이라 그래, 외부 비용이라 그래? 결정 비용을 내부 비용이야. 그러면 집행 비용은 외부 비용이야. 그러면 내부 비용 증가, 외부 비용 감소.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지. 되냐? 됐습니다. 자, 132페이지 신지방 분권화에 관한 여기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거기 이제 신지방 분권화, 신중앙 집권화, 신중앙 집권화 자체는 많이 들어봤고 신지방 분권화는 제가 8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분권이라고 얘기해서 그렇죠. 근데 이 신지방 분권화가 출제에 나올 때는 촉진 요인을 물어볼 개연성이 커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촉진 요인의 그 네 가지 형태가 쭉 나와. 지나친 중앙 집권화에 의한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 해결, 도시와 정부와 국제화, 세계화에서 네 가지가 쭉 나왔잖아. 자, 선생님 거기 들어보자. 자, 참여정부 자체 노무현 정부를 얘기할 땐 들어올 때 지방 분권화를 추진해야 하네. 해서 행정수도를 재정수로 이전을 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냐? 여러분 도시화의 진전 자체를 얘기할 때는 도시 지역 발전의 불균형 문제를 가져가. 여러분들 도시화 자체를 얘기할 때는 전체 인구 가운데 도시에 차지하는 인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걸 얘기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종주 도시는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 선생님이 옛날에 전북 있죠, 전북의 전북대학교에서 강의해달라고 해가지고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 이게 처음 선생님이 전주를 가봤어요. 처음 태어나서. 그때 가보니까 높은 건물이 안 보여. 그래서 택시 하시는 분들한테 전주는 어떻게 건물이 높은 게 없으니까 있을 수가 없대. 왜냐면 인구 다 빠져나간대. 인구가 자꾸만 준대. 그 이유가 뭐냐면 취업할 자리가 없대요. 뭐 회사나 기업이 없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 쌍박을 메리아스가 하나 있대. 그래서 전북대를 갔어요. 가지고 이제 거기 취업지도 과정하고 이제 밥 먹고 얘기하고 하고 이제 강의실로 갔는데 대강당에 들어갔거든. 대강당 자체에 500명이 꽉 차 있어. 깜짝 놀랐어요. 몸이 꽉 찼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물어봤지. 전북대 애들은 어떻게 공무원 준비를 하니까 취업할 데가 없대요. 취업할 데가. 쌍방울 메리스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전체 학생들 가운데 80~90%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대. 그러니까 원하니 이것도 선착순으로 해가지고 받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옛날 얘기다. 이게 벌써 한 10몇 년 전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얘기한 식으로 지역의 불균형 문제가 심화가 돼야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도시라든가 행정수 이전 정책 자체가 등장한 거예요. 그럼 도시와는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가져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분권이 등장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두 번째. 됐죠? 자, 여러분 물어보자. 여러분들 세방화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정보하는 세계화를 가져와. 안방에 앉아가지고 이제 클릭해서 세계 모든 여러분들 요새 뭐 직구로도 물건을 구매를 해야 하네요. 직구로 물건을 구매합니다. 선생님 친구놈이 의사라는 놈이 있는데 비타민의 중요성을 기억설해 하면서 뭐 비타민 뭐가 저쩌고 하면서 요새 글을 매번 올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친구 녀석이 거기다가 이제 야 우리도 그것 좀 먹을 수 있는 방법 좀 얘기해 줘. 그러니까 직구로 구매하면 돼 그러더라고 의사 녀석이. 그러니까 우리가 직구로 구매한 적이 없잖아. 네가 구매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걔는 글을 넣어놓고 괜히 혼자 직구로 구매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하면 이제 돈 준다 그랬는데 걔는 이제 우리는 잘 못해 직구라는 걸. 그럼 직구로 구매한다는 것은 안방에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세계화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방에 앉아 정부를 비판해 안 해? 정부를 비판합니다. 그래서 정부와는 또 지방화를 가져오는 게야. 안방 권력을 가져온다고. 그럼 정부와는 여러분들 뭘 가져와? 지방화도 가져오고 세계화도 가져오고. 그렇죠 여러분들? 안방화도 가져오고. 그래서 거기 나온 게
지금 얘기한 지역 간의 불균형, 도시화, 정보 확산, 국제화, 세계화 등등이 신지방 분권의 촉진 요인이 들어간다. 네 가지 형태 정도는 꼭 숙지를 해서 가져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한 장을 넘겨보세요. 그래서 하단에 704페이지 하단에 중앙지방분권 과거의 19세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의 신지방분권화의 차이점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의 19세기는 절대적, 항거적, 도피적, 할거적, 배타, 소극적 분권이 지배했으나 신지방분권화는 상대적, 참여적, 협조적, 협력적, 적극적 분권이 강조되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옆 페이지 신지방분권화의 촉진 요인과 거리가 먼 걸 이렇게 왔어요. 자, 1번에 나온 게 중앙집권에 따른 아까 과밀 과소가 바로 뭐야? 도시 불균형 문제 해결이죠? 불균형 발전의 저희 아니야. 이번에 탈냉전 체제로서의 국제 정세의 변화. 이 3번 나온 게 대량 문화에 따른 개성 상실 회복 지향. 그다음에 4번 나온 게 정보와 아까 얘기했죠? 이 문제가 좀 그렇다. 일단은 여러분들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지나친 중앙집권화 자체는 도시 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심화시켰다고 얘기했고, 자, 그다음에 요 3번 자체를 얘기된 정보화에 따라서 여러분들 지방화 권력, 안방화 권력을 가져 안 가져가? 가져오는데 2번과 3번과 5번 아니야 여러분들. 5번인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답의 형태를 5번으로 봐야 돼. 왜 그러냐면은 국민의 최저 수준 유지의 필요성은 이거는 신중앙 집권화의 촉진 요인이지 신지방 분권의 촉진 요인은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래 들어보자. 선생님 보자. 30년대 공황 이후에 복잡한 사회 문제가 노정이 돼야 안 돼. 되지?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방에다가 뭘 해달라니까 지역의 지방 단체가 그 요구에 대한 것을 해결을 못해. 그러면 누가 해줘야 돼? 뒤에 있는 형인 정부가 해줘야 돼. 왜?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의 최저 생활을 유지해줄 의무가 있어 없어? 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5번 같은 경우에 국민적 최저 수준의 유지의 필요성을 얘기할 때는 신중앙 집권화의 촉진 요인이지 지금 얘기한 식으로 지방 분권의 촉진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사실 3번이라든가 2번은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에요.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그래서 이제 1번과 4번 가져가시고 이런 문제는 신중앙 집권화의 촉진 요인을 집어넣고 고르는 문제 형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3페이지 봐봐. 거기 박스에 신중앙 집권의 촉진 요인 보시면 여러분들 행정사무의 양적 증가와 질적 변화는 지방정부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정을 시켜 안 시켰고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의 발달도 여러분들 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각종 광역 문제 현상이 발생해야 하네. 하죠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 지방정부 재원이 부족하잖아. 중앙정부로 의존함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집권이 등장했고 그 밑에 지금 얘기한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신중앙 집권화의 촉진 요인이고 옆에 신지방 분권의 촉진 요인 아까 얘기한 네 가지 형태 쭉 나왔어. 그 네 가지 좀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말씀 이제 넘겨서 어디를 보냐. 자, 706페이지 TV의 발행 투표는 지난번에 얘기해서 안 했어요.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넘겨서 지방채에 관한 내용. 자, 지방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 지방채 보자. 지방채 지난번에 얘기했지. 자, 거기 이제 우측에 보세요. 우측에 기출문제 보시면 지방채 유형 나온 거 봐. 증권 발행채하고 하단 해설에 증서 차입채 두 가지가 있는데 증서 차입채는 차용증이야. 쉽게 뭐다? 차용증. 차용증을 얘기할 때는 채권자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나와 안 나와? 여러분 돈을 빌릴 때는 누구누구한테 내가 돈 얼마를 빌려서 써 안 써? 그럼 채권자 이름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이걸 지명채권이라 그래. 그래서 거기 증서 차입채는 두 번째 줄 지명채권 방식이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근데 이제 그 위에 증권 발행채를 얘기할 때는 좀 틀려요. 발행채 자체를 얘기할 때는 거기 지방정부가 증권 발행에 의해 차입하는 지방채 이렇게 나왔는데 대부분 무기명이야. 지명이 아니야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세 가지가 나와 안 나와? 모집공채, 매출공채, 또 하나 교부공채 세 가지 형태. 모집공채는 청약서에 의해 응모자를 모집하는 걸 얘기합니다. 창원시에서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사고자 하는 선 오십시오. 그럼 응모하는 게야. 그럼 사람들이 와 안 와? 사는 거야. 이게 바로 모집공채예요 여러분들. 매출공채는 강제소화법이야.
강제소화법은 자꾸 들어보자. 우리가 자동차 매입할 때 여러분들 채권 강제로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합니다. 이게 바로 매출공제예요. 차량 구입하거나 여러분들 아니면 그 뭐 주택 구입할 때도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몽땅 다 매출공제고, 교부공제는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현금 줄게 하고 대신 증서를 주는 게야. 이게 바로 교부공제예요. 그럼 1년 뒤에는 그럼 여러분들 그 공채하고 현금을 바꿔주면 되겠지. 만약에 5년짜리다면 5년 뒤에 그러면 공채하고 뭐를 현금을 바꿔주면 되겠지. 도심 재개발 사업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토지라든가 땅에 대한 보상이 나와. 근데 지금 거의 다 3억까지는 현금을 줘. 근데 만약에 보상이 6억짜리가 나와서 그러면 얼마 남어? 2억. 2억은 지금 얘기한 식으로 교부공채를 발행해줘. 그래서 뭐 1년 뒤에 2억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1년 뒤에 2억은 이자까지 포함돼서 또 별도로 줘. 이게 지금 얘기한 교부공채입니다. 문제는 매출공채를 얘기하는 거죠. 문제에서는. 자, 넘겨서 지방재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710페이지 맨 위에 자립도 구하는 공식은 다 아시죠? 근데 거기 재정 자주도 구하는 공식 나온 거 봐. 분모에 일반 회계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자, 분자에 들어가는 거 봐봐. 세 수입은 지방세를 얘기하는 게야. 세외 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이게 차지하는 비율이 재정자주도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자주도하고 재정자립도는 완전히 의미가 틀려. 그리고 재정력 지수를 얘기할 때는 기준재정 수요액분의 기준재정 수입액이 재정력 지수야. 알았니? 그래서 재정력 지수가 1보다 작은 지방정부에 대해서 지방교부세가 교부된다고 이게 계산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옆에 기출 문제라는 거 보자. 재정자주도에 대한 개념이야. 1번. 지방정부 전체에 전이된 자주지원의 비율. 아니죠? 2번도 아니죠? 3번은 뭐야? 재정력 지수고. 4번. 지방정부 일반에게 세입해서 자주지원과 지방교부세를 합한 일반지원의 비중 나왔는데 사실 4번도 완벽한 표현은 아니죠. 뭐가 더 들어가야 돼? 조정교부금도 들어가야 되는데 조정교부금이 빠져 있잖아. 사실 4번은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래서 1, 2, 3, 4, 5번 가운데 가장 유사한 것은 4번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정답은 4번으로 봐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엄밀한 의미로 조정교부금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넘겨보자. 상황변수와 구조변수를 몇 번씩 얘기했기 때문에 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문제의 716페이지. 자, 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조직의 상황 요인과 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가? 1번. 규모가 커질수록 분권화가 높은 구조가 적합하다. 맞습니까? 선생님 보세요. 집권적 구조, 분권적 구조 생각해보면 규모가 작으면 집권 촉진이야, 분권이야? 규모가 작으면 집권. 그럼 규모가 클수록 분권화. 1번 맞아 틀려? 맞아. 우리 배운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 712페이지 맨 위에 그림. 제가 조직구제 3대변, 상해 3대변에서 높아진다, 낮아진다 그런 거 계산했어요. 이거 풀어 쓴 거야 지금 얘기한 거, 이 문제. 맨 위에 그림을 풀어 쓴 거래도 이거. 다시 문제 2번 나온 거 봐. 조직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분권화의 정도는 높고 공식화가 낮은 조직 구조. 이 구조를 유기적 구조라 그래요? 기계적 구조라 그래요? 유기. 2번은 유기적 구조를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 3번 잘 보세요. 자, 조직의 전략을 얘기할 땐 여러분들 방어적 전략이 있고 공격형 전략이 있어요. 그럼 방어형 전략을 얘기할 때는 기계적 구조를 만드는 걸 얘기해요. 공격형 여러분들 전략은 유기적 구조를 만드는 걸 얘기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 방어적 전략을 얘기할 때는 뭘 만든다 그랬어요? 기계적 구조를 만든다 했으니까 공식화가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높아야 되겠죠. 분권화가 높아야 돼, 직권이 높아야 돼? 직권이 높아야 되겠죠. 3번은 무조건 잘못된 거지. 됐습니까? 4번에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할수록 분권화의 정도는 높고 공식화의 정도는 낮은 조직구조 적합하다 이렇게 왔는데 요건 여러분들 자 앞에 보세요. 이건 약간 이론이 있는데 어디를 보냐 712페이지
자, 거기 이제 박스에 일상적 기술이라는 게 나오죠. 거기 직권하기가 X로 나와서 안 나왔어. 일상적 기술은 직권하기 쉬워려. 쉽잖아. 분권도 쉬워려. 쉽잖아. 그래서 상관관계 약하다 이렇게 나왔어서. 근데 데프트 같은 경우에는 잘 들어라. 일상적 기술일수록 직권화의 정도가 높아진다고 얘기해서 데프트란 사람은 일상적 기술은 직권하기가 쉬워요. 쉬우니까 직권화가 높아진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데프트는. 알았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런 비일상적 기술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분권화가 높아진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낸 거야, 이 문제는. 그래서 그 나온 게 거기 이제 4번에 조직이 비일상적 기술을 사용할수록 분권의 정도는 높고 공식화 낮은 이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이해를 해두셔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내용 좀 가지고 갈까. 자, 봤으면 이제 출제 순위 137 성과 중심의 재정 운영 자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문제에서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자, 맨 위에 지출 성과 재고의 원칙이 쭉 나왔는데 여러분들 중앙정기관의 장 및 기관의 주체는 재정활동의 성과를 체제를 구축하여 예산 요구서 또는 기금 운영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성과 계획서 또는 성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회계 및 기금 간의 여유 재원을 서로서로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이거 다 성과 재고를 위한 원칙이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장을 넘겨보자. 거기 제13조 보시면은 1항 나온 거 봐. 정부는 국가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의 회계 및 기금 사업 간의 여유 제한을 전입 전출 가능하다 가능치 않다? 가능하다. 다음에 각 호에 특별하게 기금은 제한다고 하는데 그 다 외우기 힘들잖아. 그래서 1번은 외워둬야 돼. 우체국 보험 특별하게 외워두시고. 왜? 특별하게 하는데 유일하게 이거 하나야. 그래 안 그래? 다른 거 다 여러분들 뭐야? 기금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출제 연유를 한다면 기금은 안 돼. 뭘 낼까? 요건 내겠지.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는 일반 회계 전출이 가능하다. X죠. 기금으로 전출 가능하다. X죠. 알았습니까? 다른 건 기금 많은 데가 언제예요? 그게 1번 정도만 외워두는 게 낫겠죠. 아직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요 정도는 하나 알고 하는 게 좀 안전하고. 우측에, 자, 문제 1번 나온 거 보자.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등 관련 법은 정부가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각각 예산안과 결산보고서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재정운영과 관련한 성과관리 요소가 강화된 배경으로 거리가 뭔가. 1번 재정지출의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의 필요성 증대. 이번에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의 증대. 3번 국가재정운영계획 예산 총액 자원 자율 편성 제도의 시행에 따른 체계적 성과관리 중요성 증대. 4번에 지출의 합법성 제고 오류 방지. 4번 같은 경우엔 전통적인 통제 중심이지 최근에 성과 중심의 재정 제도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어요. 이런 문제는 그냥 맞으라고 하는 문제였죠. 정답 4번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출제 순위 문제 다 풀어봤는데 자, 뭐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해서 여러분들 문제는 뭐 기출 문제의 형태는 구급 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봤고 그러다 우리가 이제 그 7급이라든가 기타 직렬 분야에서 나온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어가지고 아마 다음 달 문제 풀이를 들어갈 때는 최근에 등장한 7급 문제라든가 국회 7급, 8급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경찰 간부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도 그 진도에다가 포함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5문제 풀이는 그냥 문제 풀이야. 순수한 문제 풀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 방식은 여러분들 이렇게 할 거예요. 20문제 나눠주고 15분 시험 봅니다. 그리고 해설 들어가고 20문제 나눠주고 시험 보고 해설 들어가고 20문제 나눠주고 시험 보고 해설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면 3시간이 돼. 그렇게 하면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냐? 근데 만약에 이런 게 있어.
첫날 그렇게 해야겠다. 20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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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든지 20문제 20문제 갖고 2시간 하든지 뭐 설명에 따라서 설명이 길어지면 여러분들 40문제 뺏기 못 풀어. 그러니까 그 선생님 상황 논리에 따라서 40문제를 풀든지 60문제를 풀든지 그 선생님이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들. 근데 똑같은 형식에 따라서 할 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출제 예상 문제는 그냥 덮지 마시고 이제 집에 가서 문제 좀 분석하시고 문제 지문 가운데 이해가 안 가는 지문도 있을 거예요. 그런 지문들은 다음 주 선생님 수업 올 때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 있지? 그 시간을 이용해서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알았냐?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시간 좀 많이 남아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 그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사실 국가직보다는 지방직 대비를 많이 해야 하네. 거기서 대비하는 거야? 뭐 다 좋아요, 여러분들. 지방 대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기간도 한 5개월 정도 시간 여유가 있는 거예요. 5개월이면 150일이야. 그치? 150일은 여러분들 사람이 100일이면 1000원을 잡는다 그랬는데 150일이면 1000원을 한 번 잡고 또 한 번 잡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게 없다고 많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시간을 잘 활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내년도 시험이 합격 가능합니다. 알았습니까? 남은 일정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고 자 병신년을 갖다 버리고 병신이니까 그러니까 내년도 조기년에는 새해 복들 많이 마시고 다들 여러분들 그 시험에 합격 번들을 빌겠습니다. 자 오늘 정강하겠습니다.